안녕하세요. 그 경제 용어 중에서 국민 고통 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경기 후행 지표인 그 확장 실업률을 합쳐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이 국민 고통 지수가 통계를 작성한 2015년도 1분기 이후에 11.2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민 고통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계 구매력을 위축시켜서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오늘은 그 삼성증권의 헬스케어 섹터 부분에 서은희 박사님을 모시고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핫한 업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2000년도 초반기에 되고 나서 지수가 경기 확장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그 제약하고 바이오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제약이나 그 바이오 업종 이쪽 부분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다 다른 얘기고,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그 실적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그 글로벌 제약사 중심 ETF, 여기 이제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 그 제약 산업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지수는 사실 연초부터 YTD로 조금 방향성이 좀 차이가 났는데요. 특히 대형주 중심의 XLB 지수를 보시면은 네. 연초부터 13.3%에 빠진 것에 그쳤습니다. S&P 500 또는 다우존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웃퍼폼한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바이오 지수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또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쪽으로의 자금이 일단은 축소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바이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미래 가치를 미리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때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이 금리가 이 할인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기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조정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제약주 중심으로는 왜 견고하게 지수가 유지가 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경기가 둔화됨을 예상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 소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약품은 이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매출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감소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여 제약주는 좀 방어주 성격으로 지수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제약바이오도 사실 이제 필수 의약품 위주로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제약사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아웃퍼폼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사례는 과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서 가장 먼저 반등했던 섹터가 뭐였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2008년도 때 이제 한국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당연히 수급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네. 부진했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역시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의 수요 자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이제 자료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커버리지 제약사의 매출 추이를 2008년, 2009년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커버리지 제약사의 매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은 이 환율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이 나타난다면은 이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견고함을 그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매력도가 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부분에 유동성의 축소가 돼서 단기간에 좀 조정을 거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 해주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반등한 부분이 그래도 헬스하고 바이오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 비중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 녹십자 이런 저 대형 회사들이 의약품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제약 산업의 그 주요 특징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네, 한국은 일단 내수 시장이 작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체 이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제약사가 국내에서 이제 설립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상위 제약사가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ST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중소제약사들도 이제 자기들만의 개성을 좀 살려가지고 이 개발 및 분야의 특성을 좀 살려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는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먹는 감기약, 그리고 한인제약은 좀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상위 대여섯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건당, 그다음에 녹십자, 한의약품, 동아ST 이런 데가 그 주로 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원이라든지 한인 같은 데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제약 회사들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잘 하는 것은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제품을 굉장히 빠르고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네릭이 뭐죠, 이게? 제네릭이라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됐었을 때 동일한 성분으로 이제 발매 가능한 카피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오리지널하고는 비교 임상을 통해서 혈중 내에서의 이 약물에 대한 농도가 유사한지를 확인을 하면은 식약처로부터 승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한 이제 제네릭뿐만 아니라 계량 신약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이 환자들의 이제 복용 편의성을 개선을 하는 건데요. 알약을 좀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2가지 이상의 약을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병경기 이제 제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이제 스트롱 포인트, 강점을 보기면 제네릭 부분이라든지 또는 계량 신약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한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네. 사실 제네릭은 어느 제약사나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사들만의 좀 차별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제네릭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잘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제네릭 간에서는 제품별 이제 특징이 없다 보니까 이 제약사의 영업력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성이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좀 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차피 제네릭이라는 거는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입장에서는 A 회사의 제네릭, B 회사의 제네릭을 먹더라도 크게 약효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약사들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신약 개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것도 앞으로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들의 그 성장 동력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제약사의 성장은 제네릭 외에 이제 계량 신약에 대한 개발 또는 이제 외사 제품을 도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사실 20% 30% 이상의 고성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성장 또는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네릭 중심의 국내 시장을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준비하는 업체들이 다른 이제 제약사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저희가 측정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면은 이제 R&D가 문제가 되겠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 중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게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국내 이제 제약사 중에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 일단 신약 개발하는 업체 중에서는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통 이제 유한양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중 하나인 SOTP 방법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의 밸류에이션 중에서 영업가치,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네릭이라든지 아니면 도입 상품을 팔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영업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비영업 가치 중에서는 이 신약 가치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3조 3천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유한양이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고, 이와 같은 제품이 실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은 연간 최소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약에 대해서 잘 개발을 할수록 결국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외에도 한미약품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한미약품도 다양한 이제 신약 가치가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HM1255라고 하는 제품이 이 신약 가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제품은 현재 이제 머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머크 쪽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이제 4분기 내로 결과 도출이 있을 건데,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런 신약 가치도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 기업 가치도 상향 조정 또는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머크 쪽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플라시보, 그러니까 물약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하고 비교하는 임상으로 임상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보노디스크의 요 세마글루타이드 대비해서 이 HM1255가 우위성을 입증할 경우 훨씬 더 신약 가치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 이제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CM 업체, 다시 말해서 계약 제조업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흔히 말해서 삼바라고 표현들을 일반인들이 하는데, 이 삼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항체의약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의약품에 대한 CMO 비즈니스 구조를 보시면은 신약개발 회사 또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이제 고객사로 두면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 생산해줘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추이 및 전망이 있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가장 큰 이유가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방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항체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모노클로럴 안티바디라고 해서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항체 자체도 굉장히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면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이중 항체 의약품 또는 ADC라고 해가지고 약물을 달아서 이제 항체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의약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 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바는 설명해 주셨고, 또 다른 주목해야 될 CM 업체, 이런 게 있다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항체의약품 CMO 외에도 이제 다른 쪽의 CMO로도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는 이제 ST팜이라는 업체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MO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의약품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게 사용하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미칼 드럭, 그러니까 합성의약품, 전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떠오른 게 이제 항체의약품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RNA 치료제 분야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RNA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RNA 치료제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했었을 때 현재 대부분의 RNA 치료제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항체의약품하고 비슷하게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으로 하는 신약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표를 봐주시면은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바티스에 주목을 해보면은 이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 더 메디신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네. 이 더 메디신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 엘라이람이라고 하는 업체의 기술을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술이 적용된 이제 치료제인 인클리시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이 인클리시란이 적용되는 분야가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더 메디신의 인수를 한 이후에 2021년 12월 달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저희가 희귀질환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적용이 됐었었는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단순히 희귀질환 치료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 치료제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쪽으로도 적용 범위를 이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해당되는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생산, 캐파, 능력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CMO 업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ST팜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CMO 업체들이 그 해외 대비해서 그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해외 CM 업체들의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PER이 대략적으로 한 30배에서 40배 사이 또는 EV/EBITDA 기준으로는 20배에서 30배 사이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CMO 업체들은 PER 기준으로 했었을 때 60에서 100배 또는 EV/EBITDA 기준으로 했었을 때 50배에서 8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국내 CM 업체들이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의 저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워낙 이제 국내 헬스케어 자체가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저조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현재는 CMO 쪽으로의 정반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국내 특정 업체들, CM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성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3년 동안에 CAGR 40% 정도 성장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T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캐펙스 대비 에비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캐펙스를 다른 이제 타 경쟁, 그러니까 타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대비 에비타가 낮을 경우에 이 단가 경쟁에서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주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CM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그 셀트리온이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셀트리온은 일단 바이오시밀러 관련해가지고 개척자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네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항체의약품 기반의 이제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됐었을 때 해당되는 이제 약에 대해서 저희가 카피약을 만들면은 해당되는 그 제품을 저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네. 제네릭이야 워낙 이제 예전부터 생산이 됐다 보니까 생산되고 개발됐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허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초기부터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 거는 2014, 15년 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사실 이 허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들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여러 이제 규제기관과 함께 만들어갔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현재 바이오시밀러를 굉장히 잘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되는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크게 네. 세 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램시마 SC는 기존에 있던 IV, 즉 정맥 주사 제형에서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의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IV는 병원 가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사를 맞는 것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은 사실상 뭐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개인이 자기한테 주사를 놓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의성 덕분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이오시밀러 포인트는 트룩시마인데요. 작년에는 이 미국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트룩시마도 이제 가격이 좀 빠졌었어요. 그 가격 빠진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는 이 변동대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룩시마가 미국 내에서의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인지도 상승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런칭했던 항암제 분야에서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초기에는 MS에 대한 속도,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교차 처방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좀 확대됨에 따라서 교차 처방이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새로운 이제 시밀러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셀트리온 그룹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저는 2023년도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휴미라라고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네. 얘가 연간으로 207억 달러 정도 팔리는 약인데요. 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특허가 만료가 되고 2023년 7월 달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격 인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시장에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다. 했었을 미국 때,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 매출액 기준으로 3천에서 6천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내년도에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는 유럽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업체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그런 이제 기존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말씀하시면서 램시마 SC 부분, 그다음에 트룩시마, 인플렉트란가요? 요거를 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궁금한 게 계약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수익률도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주목할 만한 제약회사들 몇 개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커버리지 기업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제약사 외에도 HK이노엔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선호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K이노엔은 K캡이라고 하는 위장 관련돼선 질환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HK이노엔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꾸준히 이제 매출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인가요? 소개해 줄 만한 데가? 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이 있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은 밸류에이션 좀 비싸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네. 그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발매되면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속도로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3월 달에 이 엑스코프리의 경쟁약품으로 생각을 했던 빈펫이라고 하는 제품이 네.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빈펫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빈펫의 제네릭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엑스코프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지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국 내에서의 처방 데이터를 보시면은 엑스코프리의 점유율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빈펫에 대한 제네릭으로 환자들에 대한 처방 부담감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브랜드 약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이런 엑스코프리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SK바이오팜도 좋은 이제 투자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 그 주목해 볼 만한 업체로 이제 HK 이노엔하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는 그 제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CMO 다시 말해서 그 계약 제조 업체, 그리고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